오늘 함께하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주말 사이 뉴스를 통해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무사하게 잘 진행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귀국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그렇게 자평을 했는데 이례적인 이제까지 한미 정상회담과는 좀 많은 부분에서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야당도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사실 이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총평부터 들으면서 자세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국 쪽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제일 한미 정상회담 때 많이 다뤘었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주로 논의가 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 시절에도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논의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견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배터리 협력에 관한 부분 그리고 백신에 관한 부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나 전반적인 그 경제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분야까지 한미 동맹의 수준을 좀 한 단계 올리는 그런 네. 약속을 받고 또 약속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동맹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대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좀 진일보된 동맹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 소장님 옆에서 고개를 좀 갸웃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잘 하셨어요. 네. 좋은 성과 많이 나왔는데 저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평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상화, 복원,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좀 친중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네. 이번에는 좀 원상복귀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애써 이러한 성과를 폄하할 필요 없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 하나하나 지적해가지고 이거 뭐야 뭐 당군 이래 아니 건국 이래 최대 성과를 불러일으켰어? 아 그건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잘 하셨다. 근데 남겨진 숙제가 너무 커 보인다. 대통령의 어깨가 자칫 잘못하면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중국이 또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냐. 네. 이러한 외교적인 난제를 대통령께서 그리고 청와대 외교의 안보팀이 잘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좀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동맹의 복원이다라고 또 평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성과와 더불어서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지금 이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몇 개 분야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아마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실 것 같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번 공동성명 등등에서 여러 가지 적시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국군 55만 명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와 모더나 또 SK바이오와 노바백신 간의 백신 생산 또 백신 기술 개발 등등에 대한 협력 등등도 구체화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야권에서는 지금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처음에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급한 거는요.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도입을 해서 국민이 맞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한미가 백신을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자. 백신 파트너십을 만들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재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제품화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 들어오면은 그냥 충전해 가지고 그 병에다가 넣는 그런 위탁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순금반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도구만 반지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니들 어떻게 잘하면 내가 그냥 나중에 순금 반지 줄게. 이런 식의 미국의 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우리 많이 쓰는 애플 그 여러 가지 휴대폰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안 만들고 대만에다 하청 주잖아요. 그렇게 그냥 백신도 같이 개발하고 공동 연구하겠다는 것은 구두선에 그칠 수가 있고 그냥 미국에서 주는 거 우리가 그냥 병에다 넣는 하청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55만 명을 왜 줬을까?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그것은 그냥 한미연합훈련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죠. 대략 8천만 명 분의 여러 가지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55만 명 분만 받아왔거든요. 그렇다면 흔쾌하게 미국이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지원량 자체도 미흡해 보이고 그리고 뭐 백신 생산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생산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포장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냐. 지금 장 소장께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평론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원래 그 스와프가 논의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번에 아예 입을 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와프가 논의된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나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론이 기대에 섞인 전망을 네. 사실은 했던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5월 17일 청와대에서 회의 때 한 발언이거든요.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정확하게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대로 사실은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미 간에 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문제, 또 기술 협력하는 문제 가지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병입이라고 하면 삼성이 뭐라고 반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업계 쪽에서 볼 때 이건 단순 병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술 협력까지 나아가는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라운드 테이블을 계속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걸 합의해 나가고 해나갈지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으로 그냥 계약 한 번 딱 MOU 맺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백신 문제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 한미 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 일종의 이제 뭐 백신의 글로벌 허브로 한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도 조금 편미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새로운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산업들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바이오 산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한국이 그 정도 지금 성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한 20년 가까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 협력이 가능하다. 그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우리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백신을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그 백신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 코백스를 통하는 방식이든 우리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 1억 2,600만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모자라가지고 백신을 못 맞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백신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었던 것은 미국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를 해서 백신을 외부로 나갈 수 없게 통제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그 통제를 풀기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6월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 들어오는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모더나가 또 지금 6월에 또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로 보면 1,300만 명 백신 접종 계획은 크게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아마 백신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이 부족한 국가라고 미국은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부족한 국가에 백신을 협력하고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백신 스와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김성환 평론가 말씀에 반박을 안 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왔는데 반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가지고 백신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한가한 소리예요. 지금 국민은요, 지금 백신 맞고 싶어가지고 나 언제 맞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률 7.4%입니다. 100명당 지금 116등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비해서 꼴찌란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빨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빨리 좀 우리 백신 맞게 해주세요. 이런 성과를 가져오세요. 라고 국민들이 기대한 거지. 협력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백신 허브가 돼가지고 공급하겠어요? 한가한 소리라니까요. 백신을 언제 맞을까? 이 답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대통령께서는 다시 판단하셔야 되고, 확보된 물량 많죠. 많으면 뭐예요? 빨리 들여와가지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엄중히 새겨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60세 이상 백신 예약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50% 안 돼요.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백신이 부족해서 예약 접종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접종할 물량 다 있거든요. 근데 접종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불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불신 누가 조장했습니까? 그럼 국민이 불신 조장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조장하는데 저는 일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일조했습니까? 맨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들어오니까 좋은 백신 맞겠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거 맞기 싫다면서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백신 맞는다고 하니까 왜 대통령이 먼저 맞느냐, 나중에 맞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 벌였었죠.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의 선동에 넘어갈 국민도 아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예를 들면 뇌출혈 걸리고 사지 마비되고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분의 사실을 가지고 그게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일본이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 많습니까? 맞죠. 일본이 백신을 우리보다 네. 더 많이 확보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야권에서 그거 가지고 비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일 정상회담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확보했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일본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이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 많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확진자가 우리보다 적습니까? 많죠. 하루에 6천 명 가까이씩 나와요.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보다 그러면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떻게 아니요. 해석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백신을 이렇게 예를 들면 문 대통령도 일부 언급했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백신 우리가 초기에 몇 조 원씩 돈 들여가지고 백신 초기에 예약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국가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거는 정부에 있어서의 네. 미래 예측 능력에 있어서의 판단 미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도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사정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았던 상황이었고 그만큼 백신이 빨리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도 국내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신을 본격적으로 맞자고 주장했던 시기는 작년 12월 무렵 가까이 됐었을 때예요. 백신이 눈앞에 드니까 빨리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정도면 백신 통제 잘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 맞는 것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그리고 백신이 더 빨리 들어와서 많은 국민들께 많이 맞춰지는 것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상황을 표현할 때 일부 사실만 추려내가지고 마치 우리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설명하지는 말아야 된다. 제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안 드렸고 한가한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은 빨리 백신 맞고 싶어 하는데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국민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건 60대 이상 그분들이 그냥 예약률이 60%다. 40%가 안 맞겠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맞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 공세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K방역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누굽니까?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권에서 백신 빨리 우리가 사전 예약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더라면은 저는 야권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12월 달에 백신 그거는 예산을 이미 확보한 백신이 거는요. 다 개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무렵에 나왔던 얘기예요. 11월 말부터 백신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예산 확보를 여당은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정치의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한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정부 예산으로 사전에 한 몇 조 원 돈 투입해서 백신을 사전 예약할 수 있거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었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안 되는 했잖아요. 게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고요. 아니, 지금 그러면 와서 야당은 책임 없어요? 야당도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 집권 세력 아니, 책임 그러니까요. 없어. 왜 너희들은 얘기 안 해? 그때 누가 예측을 했어? 이런 식은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라니까요. 책임이 백신과 없다고 제가 관련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의 그러니까 이야기는 야당도 최소한 알겠습니다. 책임성 있게 얘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여야 모두에 대해서 지금 백신과 관련돼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방미 성과에서 실질적으로 들여오는 백신의 양이 많지는 않죠. 다만 또 바이오사와 또 미국의 백신사와의 기술 협력 등등을 통해 앞으로 여러 가지 미래 가능성이 열린 부분만큼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 정부가 어떻게 또 제시해 나갈지 그 청사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면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작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는 부분 그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어떤 그 대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이 판문점 선언 등등을 어떻게 공동성명에 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 공동성명에서 이번에 명시가 됐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고 바이든 대통령 공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아울러 지난주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기자회견 도중에 깜짝 이벤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공석이었던 대북 특별대표가 임명이 됐는데 성김 북무부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북미 문제를 논의해 왔던 사람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평론가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에서 진행돼 왔던 그 흐름 위에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정부가 바뀌거나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바뀌었을 때 그때 남북 대화가 거의 막혀버리다시피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 그리고 굉장히 어렵사리 북한과 맺었던 경술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원상태로 다 되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시 복원하는데 육자회담을 통해서 복원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한미 간의 정부가 북한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데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은 아무리 한쪽이 주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은 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추진할 기틀이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협상이나 네. 싱가포르 합의라든가 우리 판문점 합의할 때 그 내용 위에서 북미 간의 협의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네. 뭐 이전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른바 이제 그 포괄적 합의를 추진해 왔고 탑다운 방식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한테 뭘 줄 건지를 얘기해야 우리는 테이블에 나간다. 이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바이든 정부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북한에 일단 화해 손짓을 내밀었다고 하면 북쪽이 손을 과연 잡아줄 준비나 태도가 돼 있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북한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제를 한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북핵 의지를 보이고 무언가를 약속해야만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공동성명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권 문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여기는 대목인데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저는 아주 격한, 아주 자극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번에 북한이 원치 않는 내용이 대략 3가지가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는 미사일 거리 제한입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체제에 대한 생존 위협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거는 대북 제재를 해제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합의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가장 아프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3가지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뜻과 다른 합의를 지금 하고 대통령에 돌아오셨어요. 이렇다면은 북한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사일 문제는 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작년 7월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을 때 북한의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대결의 흉심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서해 수호의 날 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김여정이 얘기를 했죠. 미국산 앵무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문제는 더 풀리지 않고 강대강 대결이 지속될 것 같다. 북한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군요. 장수사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합의 안 하고 들어왔으면은 국민의힘이 뭐라고 반응했을지 전 궁금하거든요. 예. 북한의 반응이 그러니까 되게 우리 아마 언론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건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미국과 한국 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이건 유엔 차원의 합의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흔들림 없는 원칙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이 그걸 모를 리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 안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또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사실은 그 미사일 지침에 따르더라도 사거리 800km는 다 와 있기 때문에 북쪽을 겨냥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탄두 중량도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두 중량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실은 사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유연성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 그건 사실은 원래 각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외국에서 가타부타 또 간섭할 성격도 못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북미 판을 깬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 판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북 제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정부는 협상 테이블 안에서 그걸 놓고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비핵화의 단계적 비핵화를 얘기한다고 하면 단계적 비핵화로서의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일부 주는 방식으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과거에 육자회담 때 합의했던 것처럼 공약 대 공약 그리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이블에만 나오면 서로 간의 딜을 통해서 단계별로 그동안에 북측에서 계속 단계적 행동을 얘기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 합의를 통해서 대북 제재 단계에 어느 수준까지 풀 것인지, 그러니까 초기부터 풀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난 다음에 풀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자. 이게 바이든 정부의 북측에 보내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측이 일단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논의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조만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고 하면 생각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관대하게 나오면 다행이죠. 저는 한미 회담 잘 됐다니까요. 결과물도 좋아요. 근데 남겨진 숙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이런 합의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국과의 회담에서 남북 문제를 좀 물꼬를 트겠다라는 사인을 주려고 했으면 인권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대북 제재 문제에 관련해서도 유엔 결의 완전 이행 이런 확정적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런 단어를 쓰는 순간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점을 걱정하는 거지 나와서 단계별로 합의해가지고 비핵화되면 좋잖아요. 근데 대화의 장에 나와야죠.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해요. 그렇군요.
오늘 미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지금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겠다.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뭐 양측의 어떤 그 전망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또 북한이 사실은 어떤 미국과 남한에 대한 비방을 이달 들어서는 좀 자제했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 도중에 나온 내용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거리, 어떤 중량, 또 모터 등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42년 만에 이제 이 제한이 완전 해제가 됐습니다. 소장님, 일단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잘 됐죠. 이재명 지사가 말씀 잘하셨어요.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방력과 국력은요. 힘은 그 나라 무기가 어느 나라까지 어디까지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나라 얼마든지 미사일 쏴서 공격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공격할 수단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러시아와는 게임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 거리 제한 푼 거는요. 뭐 강대국들에게 우리나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우리도 이제 최소한의 네. 우리나라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확보했다. 그러한 이미지를 강대국들에 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주성, 자율성 등의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방점을 찍어주셨는데 사실은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주기술 개발 등등 여러 가지 또 기대가 나오는 대목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훨씬 더 관심 가졌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사거리만 긴다고 해서 그 국가가 힘 있는 국가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같이 네. 기본적인 어떤 군사력의 비대칭성을 한 번에 핵 개발을 통해서 또 ICBM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걸 균형을 유지하겠다. 그게 사실 가난한 국가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국가들이 선택하는 극단적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란도 역시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델을 그냥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길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국제적 외교력, 힘, 경제력 이런 것들로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때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군사력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랄까요. 지금 저는 이번에 우주개발이라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일종의 이제 과학에 좀 관심이 많은 편에서 우리는 독자 로켓 하나 개발하지도 못하는 국가라는 게 굉장히 정말 그게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주개발 시대를 선도하지도 못할 뿐더러 후발주자로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중동 국가도 화성에 탐사선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미사일 하나를 우주 로켓 하나를 쏘는 문제를 떠나서 위성 관련 산업, 우주 개발과 연관된 산업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국내에 우주 개발에 뛰어든 그런 작은 업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성 개발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올려가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제가 볼 때 과학계에서 오히려 굉장히 크게 반겨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과 또한 산업계에서 굉장히 반겼을 일이다라는 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저희가 오늘은 백신과 또한 뭐 국방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차원에서 다뤘습니다만 경제와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룰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그것은 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